손주를 봐달라는 며느리의 눈물 섞인 부탁에 한달음에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저를 기다린 것은 24시간 감시하는 CCTV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려는 제 뺨을 며느리가 때리는 순간 제 아내 어머니도 죽었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이어진 지독한 고부 갈등을 끝내고 마침내 제 삶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나이 68, 전라남도 보성에서 평생을 살아온 과부예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저 푸른 녹차밭이 내 친구고 내 이웃이었죠. 새벽 안개가 밭고랑을 스르르 감싸고 돌면 나도 따라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요. 흙냄새, 차이푼내, 그게 내 삶의 향기였어요. 혼자라도 외롭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 없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서울로 장가 보냈으니 그걸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조용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내 유일한 자랑거리, 펀드 매니저라는 삐까뻔쩍한 직업을 가진 아들 민준이, 그리고 똑 부러지는 변호사 며느리 서연이, 그 애들이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마당의 텃밭을 돌보고 있었어요. 상추잎에 맺힌 이슬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보면서 참 평화롭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게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떨리던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아가, 왜 그러냐, 별일 아니지 하고 물었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대요.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 몇 년은 기회가 없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갓 태어난 우리 도윤이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출산 휴가도 다 못 쓰고 복귀했는데 마음 놓고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입주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어디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남의 손에 내 귀한 손주를 맡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 제 며느리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보성 총구석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어머니,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요. 딱 한두 달만 저희 숨통 좀 트일 때까지만이라도 올라와서 도윤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평생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할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더구나 내 첫 손주, 사진으로만 보던 그 예쁜 아기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알았다, 아가, 내가 가야지. 암 가고 말고,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내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당장이라도 서울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싶었죠. 그렇게 내 평화롭던 보성에서의 일상은 갑작스럽게 멈춰섰어요. 보성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직 내 머릿속엔 곧 만나게 될 손주 도윤이 생각뿐이었죠. 보들보들한 아기 살결, 작은 손가락, 오물거리는 입술, 상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났어요. 용산역에 내리니 아들 민준이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여 마음이 짠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싶었죠. 차가 강남이라는 곳으로 들어서자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고 길에는 외제차가 쌩쌩 달렸죠. 내가 알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 같았어요.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번쩍이는 건물 중 하나였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엘리베이터는 어찌나 빠른지 귀가 다 먹먹할 지경이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아들이 문을 열자 현관에서 며느리가 도윤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서연이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며느리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작고 하얀 아기, 내 손주 도윤이만 보였죠. 아이고, 내 새끼. 나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아기 체온이 내 품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고 새근새근 내쉬는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의 힘든 사정도 낯선 서울의 풍경도 그 순간만큼은 다 잊어버렸어요. 내 손주를 품에 안았다는 기쁨,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고생했다, 아가. 이렇게 예쁜 아들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내 말에 며느리는 그저 희미하게 웃기만 했어요. 나는 그저 모든 것이 좋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리고 내 손주. 이제야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나에게 집안 구석구석을 안내해 줬어요. 어머니, 여기가 도윤이 방이고요. 여긴 저희 침실, 그리고 여기가 어머니 쓰실 방이에요. 작지만 편안하실 거예요. 방은 아담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근사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며느리가 거실 천장 모서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건 CCTV인데요. 저희가 낮에 회사에 있을 때 도윤이 잘 있나 보려고 설치했어요. 거실이랑 도윤이 방에 하나씩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나를 데리고 복도로 나가더니 거기 천장에도 달려있는 작은 카메라를 가리켰어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도윤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잠시 멈칫했어요. 거실이나 아기 방은 이해가 되는데 모두가 오가는 복도까지, 심지어 그 카메라는 내가 쓸 방과 화장실을 오가는 길목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죠. 어쩐지 내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다 도윤이 안전을 위해서예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가 너무 촌스럽게 생각하는 걸 거야. 여긴 서울이고 요즘 방식은 이런 거겠지. 다 내 손주를 위한 거라는데 내가 뭘 더 따지겠어요. 알았다, 아가. 내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 피어오른 작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배정받은 방 침대에 누워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품에 안았던 손주의 따스한 온기와 분유 냄새가 아직도 생생한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죠.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 저편에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이 보였어요. 마치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죠. 나는 애써 눈을 감았어요. 괜찮을 거야. 내 아들 집인데, 내 손주를 돌보러 온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그 작은 불빛은 밤새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깜빡거렸어요. 달콤할 줄만 알았던 서울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불안하게 깊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며느리가 애원하며 말했던 한두 달이라는 약속은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죠. 아무도 그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 집에 머물렀고 제 삶은 온전히 손주 도윤이와 이 차가운 집안일에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보성에서의 평화롭던 내 시간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도윤이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이유식을 만드는 것으로 제 하루가 시작돼요. 그런데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경험과 연륜은 이 집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거든요. 모든 것은 며느리의 원격 조종으로 이루어졌어요. 제 손과 발은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꼭두각시 같았죠. 까똑.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그 알림 소리가 이제는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도윤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으면 어김없이 메시지가 날아와요. 며느리는 사무실에 앉아 CCTV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실내 온도가 24도예요. 도윤이한테는 22.5도가 최적이니까 지금 바로 맞춰주세요. 제가 정성껏 끓인 영양죽을 막 한 숟갈 뜨려고 하면 또 메시지가 오죠. 어머니, 제가 사둔 독일산 유기농 이유식만 먹이셔야 해요. 성분 확인 안 된 음식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은 도윤이가 칭얼대길래 제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려 준 적이 있어요. 제품에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걸 보며 잠시 행복에 젖어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까똑. 어머니, 그런 촌스러운 노래는 애 정서 발달에 안 좋아요. 제가 보내드린 클래식 자장가 목록 있잖아요. 그걸로 틀어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노래를 부르던 입을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사랑의 방식이 촌스러운 것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죠.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들, 민준이는요. 그 애는 아내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자신의 안위만을 챙길 뿐이었죠. 이 화려한 강남 아파트는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었어요. 저에겐 그저 차가운 작업장일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티파티라는 걸 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온갖 핑거푸드의 과일에 차까지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거실에 앉아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시중을 들고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시 이리 좀 와보세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앞으로 나갔죠. 그러자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빳빳한 10,000원짜리 10장, 딱 10만 원이었죠. 어머니도 집에만 계시니 돈 쓸 일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필요한 게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찌나 상냥하고 자비롭게 들리던지 친구들은 어머, 서연 씨는 시어머니한테도 참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노동의 대가를, 제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제 헌신을 고작 10만 원짜리 성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것처럼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다, 아가.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목이 메어와 간신히 참았어요.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죠. 그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얼굴에 던져진 모욕이었어요. 주말이 되어도 제게 휴식은 없었어요. 아들 내외는 우리도 스트레스 좀 풀어야지라며 아침 일찍부터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저에게는요, 식탁 위에는 다음 주 내내 먹을 반찬거리 목록과 집안 대청소 목록이 적힌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산더미 같은 빨래와 청소, 끝도 없는 집안일을 혼자 해치우고 나면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죠.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날 밤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낮에 겪었던 10만 원의 수치심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성에서 가져온 낡은 손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날 겪었던 일을, 제 감정을 꾸밈없이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내 아들 집에서, 며느리 친구들 앞에서 그 짧은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이건 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당한 모욕을, 제 상처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제 머리맡에서 충전되고 있던 제 낡은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 내외가 쓰는 번쩍이는 최신 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고 오래된 물건이었죠. 그들은 저 폰으로 저를 감시하고 지시하고 통제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낡은 전화기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 작은 기계가 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덧 서울에 온 지 5달째가 되었어요. 이제는 며느리의 메시지 알림 소리에도 무덤덤해졌고 CCTV의 빨간 불빛 아래서 잠드는 것도 익숙해졌죠. 제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타오르던 기대 같은 건 모두 제가 되어버렸어요. 굴욕감은 일상이 되었고 저는 그저 숨쉬는 가구처럼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 이름 대신 도윤이 할머니로 불리는 삶, 그것이 제게 주어진 현실이었죠.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명치 끝을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건가 싶어 손을 따보기도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기댈 곳은 내 아들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잠결에 잔뜩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다, 민준아,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말을 잘랐어요. 엄마, 이 시간에 왜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정말 미안한데 나 좀 어떻게 해다오.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제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내일 서연 씨가 맡은 재판 중에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민해서 잠도 겨우 들었는데 여기서 깨우면 어떡해요? 제발 좀 참아봐요. 참으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 지금 숨도 못 쉴 만큼 아픈데 그걸 그냥 참으라고. 그 나이엔 다 아프고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보세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뚜뚜뚜 단조로운 신호음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배를 쥐어뜯는 고통보다 아들의 그 잔인한 말이 제 심장을 더 후벼 파는 것 같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내의 중요한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귀찮은 늙은이에 불과했죠.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죠. 젖은 옷을 갈아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어요. 한참을 빗속에서 떨다가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아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화려한 강남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흘러내렸어요. 마치 제 눈물처럼요. 응급실에 혼자 누워 링거를 맞는 내내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사는 도시에서 저는 이렇게 철저히 혼자였어요. 서러움이 뼛속까지 사무쳤죠.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급성 위경련이라고 하더군요. 텅 빈 몸과 마음으로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향하다가 아들 내외의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니는요, 괜찮으시대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도 며느리는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몰라, 괜찮겠지 뭐. 자기는 재판 준비나 신경 써. 그래도 병원비는 어떡해요? 그때였어요. 아들이 피식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온 게 걱정 마. 엄마는 진짜 최고야. 우리가 따로 생활비 한 푼 안 들여도 되지. 도윤이 봐주는 고급 인력 인건비 굳었지. 저렇게 가끔 아픈 건 병원비 좀 내드리면 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진짜 이자 한 푼 안 나가는 최고의 무이자 투자라니까.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무이자 투자.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어요. 아, 나는 내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니라 투자 상품이었구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화면을 더듬어 녹음기 앱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방문의 귀를 더 가까이 댄 채 조용히 빨간색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배의 통증은 이제 느껴지지도 않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어요. 방금 제가 녹음한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이자 한 푼 안 나가는 최고의 무이자 투자라니까. 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날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들을 향한 마지막 미련과 사랑, 그 모든 것이요.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어요. 슬픔으로 가득했던 제 눈빛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시간은 멈춰버렸어요. 겉으로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죠.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도윤이를 돌보고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하고 밤이 되면 지친 몸을 뉘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상처받지도 않았죠. 슬픔과 억울함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버렸고 그 빈 공간을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채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를요. 서울 생활 6개월 차에 접어든 어느 날 오후 보성에 있는 조카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친정어머니, 올해 춘추 105세이신 제 어머니께서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전화기를 든 채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00살이 넘으셨어도 어머니는 그냥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하늘이었고 뿔이었거든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식탁 위에 어머니 상을 당해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메모를 남겼죠.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눈이 퉁퉁 붓고 넋이 나간 제 모습과 발치에 놓인 작은 짐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어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죠. 제 말을 들은 며느리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네, 지금요? 하필 이렇게 바쁠 때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봐야 한다. 내 어미인데. 제가 간신히 말하자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제가 내일 얼마나 중요한 해외 파트너 미팅이 있는지 아세요?
이 미팅 하나에 회사 명운이 걸렸다고요. 어머니가 지금 자리를 비우시면 도윤이는 어떡하고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내 미팅이 내 어머니 장례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솟아올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미 100살 넘게 사셨으면 호상이구만. 뭘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며느리는 악을 쓰듯 외쳤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가방을 들고 그대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딜 가시는데요? 며느리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어요. 이건 알아. 제가 뿌리치자 이성을 잃은 며느리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왼쪽 뺨에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충격이 가해졌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뺨이 타는 듯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 나버린 제 마음이었죠. 제 아들의 아내가 제 뺨을 때렸어요. 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내 슬픔 앞에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그 한마디를 내뱉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따귀 한 대로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이 완전히 제가 되어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의 최신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주 도윤이의 생일 내 자리를 눌렀어요.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어요. 역시나 제 손주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던 그 여자는 비밀번호마저 제 손주와 관련된 것으로 해놓았더군요. 저는 능숙하게 갤러리와 클라우드 앱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 이 집의 모든 것을 기록해온 CCTV 영상 파일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잠 못 들던 밤의 모습, 며느리의 친구들 앞에서 10만 원을 받으며 고개 숙이던 순간, 그리고 오늘 복도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혔을 제가 뺨을 맞는 바로 그 장면까지. 저는 그 모든 영상 파일과 그동안 며느리가 제게 보냈던 모든 모욕적인 메시지 기록들을 제 낡은 스마트폰 이메일 계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송했어요. 느릿느릿 올라가는 전송 막대를 보면서도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이것은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심판이었죠. 모든 증거를 옮긴 후 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메모지에 딱 한 줄을 적었어요. 내 집에 간다. 그리고 제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미련 없이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보성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놀라울 만큼 맑고 차가웠어요.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보성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 고향의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저는 곧장 한 곳으로 향했어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오랜 친구의 아들이 하는 작은 영상 제작 사무실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아들처럼 아끼던 녀석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컴퓨터 앞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던 녀석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 새벽에 어쩐 일이세요? 저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녀석 앞에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했던 무이자 투자 파일과 방금 전송받은 수십 개의 영상 파일, 그리고 메시지 기록들을 하나씩 열어 보여주었죠. 모든 것을 확인한 녀석의 얼굴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분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조용히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만들고 싶어. 제 말뜻을 알아들은 녀석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어요.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어요. 손주 도윤이의 첫 생일. 돌잔치는 강남의 가장 화려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내가 보성을 떠난 후 아들 내외는 내게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아마 늙은 어미가 토라져서 고향에 내려갔겠거니, 며칠 있으면 제 발로 돌아오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내 침묵의 무게를, 내 분노의 깊이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죠. 그날 나는 친구 아들이 마련해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과 혼례를 올릴 때 맞췄던 고운 비취색 한복을 꺼내 입었죠. 평생 가장 기쁜 날 입었던 옷을 내 아들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놓는 날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눈이 부실 지경이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죠. 내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는 그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었어요. 둘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연기하며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연회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소개에 맞춰 아들 내외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민준이는 마이크를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아빠가 된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는 옆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팔짱을 꼈죠. 위선도 저런 위선이 없었어요. 연설의 마지막, 서연이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양가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찌나 청아하고 진실되게 들리던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세상에 저런 효부가 또 있을까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스르르 열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제 발걸음 소리에 수군거리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건 며느리였어요. 그 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죠. 아들 민준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가 단상에서 황급히 내려와 제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뱀처럼 속삭였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시랬어요? 미쳤어요? 당장 나가요. 그 애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 애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며느리가 경호원을 부르려는 듯 두리번거리는 순간이었어요. 단상 위의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 또한 내 친구 아들이 미리 섭외해둔 사람이었죠. 아, 마침 아기 할머님께서 도착하셨네요. 실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도윤이의 할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모두 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단상 위의 거대한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제목이 떠올랐어요. 버려진 어머니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영상은 제가 밤새 잠 못 이루고 도윤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시작됐어요. 제 지친 얼굴 위로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요란한 코골이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다음 순간 화면은 까맣게 변하고 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만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엄마는 진짜이자 한 푼 안 나가는 최고의 무이자 투자라니까.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곧이어 화면은 며느리의 티파티 날로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10만 원이 든 봉투를 던지듯 건네는 장면, 제가 수치심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객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비 오는 밤, 제가 아들에게 애원하듯 전화를 걸던 음성도 공개됐어요. 제발 좀 참아봐요. 라고 외치던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영상의 대미를 장식하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복도 CCTV에 찍힌 선명한 영상. 제 어머니의 부고를 전하던 제게 며느리가 악을 쓰며 달려들어 제 뺨을 후려치는 모습이었죠. 짝 하는 그날의 날카로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를 강타했어요. 영상이 끝나고 연회장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단상 아래 멍하니 서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인간이 낼 수 없는 기괴한 비명 소리를 질렀어요. 아,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애는 옆에 있던 거대한 3단 생일 케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더니 괴물처럼 저를 향해 돌진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제 몸에 케이크를 처박아 버렸죠. 순식간에 제 고운 한복은 크림과 빵 부스러기로 범벅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얼굴에 묻은 크림을 닦아내고 넋이 나간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죠. 그리고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다, 아가. 내가 준 10만 원보다 훨씬 달구나. 그 한마디가 방아쇠였어요. 얼어붙어 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어요. 딸에게 달려가 이 미친년이라고 외치며 뺨을 후려쳤죠. 하객들은 더 이상 이 추악한 광경을 지켜볼 수 없다는 듯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어요.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죠. 저는 그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크림 범벅이 된 한복을 입은 채로 꼿꼿이 서 있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그렇게 제 눈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 아수라장 갔던 연회장을 나온 뒤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친구 아들이 준비해준 차를 타고 크림으로 얼룩진 한복을 입은 채로 곧장 보성으로 향했죠.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차창 뒤로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적막함, 아마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보성의 제 집으로 돌아오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흙냄새와 차십 향기가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시끄러웠죠. 제가 서울에 두고 온 폭풍은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거대한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텔레비전도 신문도 보지 않았지만 이웃들이나 조카를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날의 돌잔치 영상은 강남 며느리 폐륜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세상을 뒤집어 놓았대요. 누군가 현장에서 찍은 영상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제 친구 아들이 만들었던 그 특별한 선물의 전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해요. 사람들은 아들 민준이가 다니는 금융회사와 며느리 서연이가 다니는 법무법인의 이름까지 알아내어 비난을 퍼부었죠. 결국 두 회사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나란히 해고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과 사회적 지위는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살던 강남의 초고층 아파트도 팔아야만 했대요. 위약금과 소송비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 때문이었다고 해요. 친구와 동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들이 속해 있던 화려한 세계에서 두 사람은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치 먼 나라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들었어요.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날의 따귀와 함께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제 삶은 다시 온전한 제 것이 되었죠. 아침이면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제 인생에서 지난 6개월은 마치 지독한 악몽을 꾼 것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는데 동네 어귀로 낯선 택시 한 대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모습에 제 심장이 잠시 멎는 것 같았죠.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몇 달 만에 본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낮고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한때는 오만함으로 빛나던 얼굴은 근심과 피로에 찌들어 있었죠. 그들은 제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서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죠. 어머니, 제발,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어요. 그 모습은 분명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흙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내려다볼 뿐이었죠. 한참을 울며 용서를 빌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희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요. 제발 저희 어머니로 돌아와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으로 무언가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죠. 일어나거라. 제 말에 두 사람이 움찔하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제 생의 마지막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너희가 찾는 너희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며느리의 따귀가 내 뺨에 날아와 꽂히던 그 순간에, 그리고 제 어미가 아파 죽어갈 때, 제 자식이 침묵하던 바로 그 순간에 너희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졌느니라.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여긴 너희가 찾을 사람이 없는 곳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애원을 뒤로 한 채 삐걱거리는 대문을 굳게 닫아 걸었어요. 굳게 닫힌 문 뒤로 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끓인 녹차를 한 잔 마셨죠.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차 향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제 낡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한때는 저를 옥죄던 감시의 도구였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날개가 되어줄 참이었어요. 화면을 켜자 항공권 예매 앱에서 보낸 확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파리행, 로마행, 제 평생의 꿈이었던 유럽 여행이었죠. 젊었을 때부터 언젠가 꼭 한번 가보리라 마음먹었던 그곳.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미뤄두었던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저는 비행기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죠. 제 집 너머로 보성의 푸른 녹차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잠시 후 저 푸른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하얀 꼬리를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곧 떠나게 될 저의 미래처럼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최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줘요. 피로 맺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거든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을 용기가 자신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